행사장에서 AI 로봇이 사람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안 요원이 이를 급하게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로봇은 어디에서 제작한 거고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이 윌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학부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에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 관심이 많아서 선택 과목으로 미래 기술과 사회 수업을 듣고 있답니다. 제 꿈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AI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죠.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테크놀로지 빌딩의 301호 강의실에서 수업이 시작됐어요. 제임스 콜린스 교수님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학계로 돌아오신 분이라 이론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추고 계시죠.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 말고도 미국 학생들이 가장 많았지만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답니다. 교수님은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우시더니 각 나라별 AI 로봇 기술 발전 현황을 색깔로 구분해서 보여주셨어요. 빨간색은 가장 발전된 국가, 주황색은 빠르게 성장 중인 국가, 노란색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였죠. 북미, 유럽 일부, 동아시아 지역이 대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AI 로봇 기술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이 분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해왔죠.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여러 지점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오늘날 AI 로봇은 의료, 제조,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술실에서는 다빈치 로봇이 외과 의사의 손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케어 로봇이 개발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자동차 제조 공정의 90% 이상이 로봇화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트북에 필기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AI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안전성과 윤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메이였어요. 그녀는 항상 중국의 우월감을 뽐내곤 했죠. 메이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과 로보틱스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중국 국영 AI 기업에서 인턴십을 한 경험도 있다고 들었어요. 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AI 로봇 기술에 있어서는 결국 중국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국가의 발전 상황을 언급하셨지만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국의 위치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몇 가지 자료를 검색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로봇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산업용 로봇 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우리나라는 약 26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생산했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저는 메이의 발언을 들으며 그녀가 말하는 통계 자료가 정확한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중국이 최근 몇 년간 AI와 로봇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죠. 메이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더니 한국에서 온 학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인지 도발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중국은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앞서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녀의 발언에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메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첨단 로봇 기술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AI 연구단지가 상하이에 건설 중입니다. 이 연구단지에는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베이징 대학교 로보틱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신 인간형 로봇입니다. 얼굴 인식, 자연어 처리, 복잡한 물체 조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일부 중국 병원에서 안내 로봇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국은 실질적인 AI 알고리즘과 로봇 하드웨어 통합 측면에서는 중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국의 연구 논문 인용 지수만 봐도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로봇 기술은 이제 중국 기술의 복제품이나 개량품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개발했다는 많은 기술들도 사실 중국 연구자들의 논문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죠. 한국의 로봇 기술은 이제 중국에게 배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국 연구소에는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러 오고 있어요. 메이의 도발적인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앞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은 평소 조용한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메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은영은 공손하게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중국의 AI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이죠. 은영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몇 개의 뉴스 기사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기술의 발전은 그 기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메이는 중국의 로봇 생산량과 연구 논문 수를 언급했지만 그것만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은영은 자신의 화면을 강의실 스크린에 공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경상남도의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산업용 로봇이 센서 오류로 인해 직원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로봇 안전 표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중국 춘절 행사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춘절 행사에서 AI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죠.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시연 중이던 서비스 로봇이 갑자기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관객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이 로봇은 메이가 언급한 선진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또한 2022년 상하이의 한 제조 공장에서는 AI 제어 시스템 오류로 14명의 작업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광저우의 한 호텔에서는 서비스 로봇이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면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은영의 차분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사례 제시에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로봇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생산량이나 성능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인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은영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로봇 안전 인증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로봇 기술 개발에 있어 안전 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용 및 서비스용 로봇은 최소 6개월간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한국로봇안전인증원 KRSC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안전 기준 때문에 한국의 로봇 기술 발전이 다소 느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메이가 말한 것처럼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많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의 안전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지 단순히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은영의 마지막 말에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모습이었고 메이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영 학생이 말한 사례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AI 로봇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안전성은 단순한 추가 요소가 아니라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그 기술이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몇 가지 자료를 열어 강의실 스크린에 띄웠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로봇 박람회 영상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시장 한가운데서 인간형 로봇이 갑자기 제어 불능 상태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간형 로봇이 갑자기 관객을 향해 돌진하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로봇은 최신 모델로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학습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조사 결과 안전 프로토콜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중국 상하이의 한 병원 수술실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의 한 병원에서 수술용 로봇이 오작동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수술 로봇은 중국의 대표적인 의료 로봇 기업이 개발한 것이었죠. 수술 중 시스템 오류로 로봇팔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 환자의 주요 혈관을 손상시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의료용 로봇에 대한 규제 강화의 계기가 되었죠.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메이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2021년에는 중국의 BYD 공장에서 로봇이 엔지니어를 공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고도 있었죠. 교수님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이 사고는 전기차 배터리를 조립하는 로봇팔이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이탈해 근처에서 점검 중이던 엔지니어를 강한 힘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사건입니다. 엔지니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척추 손상으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여러 국가의 로봇 안전 규제 시스템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로봇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모든 유사 모델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철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 표준을 업데이트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인간 로봇 공존을 위한 안전 표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표에서 중국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반면 중국의 경우 로봇 안전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시장 출시를 우선시하다 보니 안전 표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물론 중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간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제 표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AI 로봇 기술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의 성능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얼마나 안전하게 인간의 삶에 통합될 수 있느냐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은 단순히 로봇이 더 똑똑해지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로봇 공학을 공부하면서 늘 기술의 발전만을 추구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니까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메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물론입니다. 학문적 논의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니까요. 교수님, 그런 사고가 모두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메이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모든 기술 발전 과정에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18년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2016년 산업용 로봇이 작업자를 압사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메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20년 한국의 한 공장에서도 로봇팔이 작업자를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왜 언급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마치 중국 기술만 위험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춘절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로봇이 사실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로봇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일부는 한국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메이의 주장에 강의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얼굴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교수님이 먼저 나섰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어요. 메이의 의견에 감사합니다. 다양한 관점은 항상 환영합니다. 메이가 언급한 대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로봇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기술은 발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고의 빈도와 심각성,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나타난 문서를 가리켰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춘절 행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해당 로봇은 명확하게 베이징 소재 신테크라는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델입니다. 이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중국에서 설계되었으며 한국 기업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로봇의 안전 인증 관련 문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이 로봇은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델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 테스트만 진행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보다 시장 출시 일정을 우선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의 AI 로봇 기술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은 여러 중복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용 로봇 역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인증을 거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산업용 로봇은 최소 3중의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 프로토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과 중국의 AI 로봇 기술을 직접 비교하는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AI 로봇 기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AI 로봇 기술은 무엇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개발된 의료용 로봇들은 국제 인증을 통과한 후에야 병원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한국의 다빈치 로봇 의료 시스템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로봇 수술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첨단 장비로 가득한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로봇을 조작하며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다빈치 로봇 시스템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의료 사고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의료진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덕분이죠.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의 로봇 의료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산업용 로봇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산업용 로봇들은 3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첫 번째 안전장치는 물리적 제한 장치로 로봇의 움직임 범위를 하드웨어적으로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토콜로 로봇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가동을 중지합니다. 세 번째는 비상정지 시스템으로 인간 작업자가 즉시 로봇을 멈출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AI 로봇이 사람과 함께 작업할 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전작업공간 기술이라고 하는데 로봇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간 작업자와의 안전거리를 계산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은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중국의 로봇 기술로 전환했어요. 최신식 로봇들의 화려한 이미지가 나타났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AI 로봇의 안전성보다 빠른 개발과 배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세계 최대 로봇 생산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해 중국 광둥성의 한 물류센터에서 AI 로봇이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근로자 여러 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의 일부였는데 센서 오작동으로 인해 경로를 이탈하여 작업자들이 있는 구역으로 돌진했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3명의 작업자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한 대형 공장에서 로봇이 자동화 과정 중 오류를 일으켜 기계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공장 일부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근 작업자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로봇의 과열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정지 장치도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 개발 속도에만 집중하고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제품을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안전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메일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교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기술 발전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명확한 설명 이후 강의실은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메이는 더 이상 반박할 내용을 찾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노트북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반면 은영이는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 있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강의 마무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AI 로봇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안전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각국이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만큼 윤리적이고 안전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교수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AI의 미래를 고민할 때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성과 해결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기술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미래의 로봇 엔지니어로서 기술과 안전성의 균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오늘의 강의는 끝이 났지만 이 논쟁이 남긴 생각들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의 AI 로봇이 개발에만 집중하고 안정성은 무시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는 안전성을 중요시 여겨 인명사고를 최소화한다는 사실에 뿌듯했고 중국 로봇이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식당에서 여러 명의 무리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종업원은 그들에게 흡연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고 이를 보고 있던 다른 손님이 그들에게 금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항의를 하는 손님을 향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그 손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도대체 식당에서 흡연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UCLA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있는 수잔이에요.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죠. 특히 국제범죄와 사회학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 중 하나예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저는 강의실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항상 그렇듯이 교수님의 강의는 시작부터 흥미진진했죠. 교수님은 오늘 특별히 국제범죄와 이민자 범죄율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사례를 볼까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2023년 파리 외곽의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민자 통합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프랑스의 이민자 범죄율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5%씩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프랑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고, 둘째,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죠. 그 결과 2024년 하반기부터는 범죄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사례였어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포인트 기반 이민 제도입니다. 영국의 새로운 정책은 이민자의 학력, 경력, 언어 능력 등을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죠. 독일의 사례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독일은 2015년 난민 대거 수용 이후 겪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2023년부터 통합형 이민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은 이민자들에게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각 나라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교수님은 세 나라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로 보여주셨어요.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반대로 지원책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둘의 균형 잡힌 조화였죠. 자, 이제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평소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제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보게 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던 화려한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최근 한국에서는 외국인 범죄,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 불과 몇 주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문화적 차이와
법질서 존중의 부재가 빚어낸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자판에서 손을 떼고 스크린에 집중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시려는 사건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곧 제가 알고 있던 평화롭고 안전한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 충격적인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충격적인 뉴스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제 2024년 크리스마스 아침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강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에는 한 식당의 CCTV 영상이 나타났죠. 2024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영상 속에는 여러 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식당 풍경이었죠. 그런데 한 테이블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식당은 금연구역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식당은 실내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직원들이 3번, 4번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흡연 중인 테이블로 다가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이 남성이 바로 피해자입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어요.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6명의 남성이 피해자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해자들의 수적 우위입니다. 6명이 1명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끔찍한 장면이 이어졌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휩싸였죠. 가해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공격했고 심지어 맥주병까지 무기로 사용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끔찍한 행동 중에 중국어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행동은 계속되었죠.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급하게 식당에서 뛰어나와 그들을 말리려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여성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보호하려 했지만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나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결국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개골 골절, 안면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즉시 수술이 필요했죠. 가해자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일부가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죠. 이런 무자비한 사건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분명 이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닌 문화적 충돌과 법질서 경시, 그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자린이었죠. 교수님, 저는 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자린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자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되어 왔어요.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특성이죠. 그들은 아마도 한국의 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더구나 만약 한국인들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설명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강의실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 예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예지가 곧바로 손을 들었고 교수님은 그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자린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분명히 보셨듯이 식당 직원들은 이미 3-4번이나 흡연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요. 하지만 그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죠. 예지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게다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현지 법률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예지의 논리적인 반박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군다나 이 사건의 본질은 흡연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무자비한 구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6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구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교실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두 학생의 의견을 빠르게 노트북에 기록하면서 이런 첨예한 문화적 충돌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실감했죠. 교수님은 잠시 두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신 후 중재자로서 발언을 시작하셨어요. 두 분 모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다음 설명이 이 논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궁금해졌어요. 분명 이 사건 너머에 있는 더 큰 사회적 맥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서울시 지도가 나타났고 특히 대림동 지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한 대림동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큰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며 인구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2024년 현재 대림동 인구의 약 30%가 중국인입니다. 이는 서울 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치죠.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됩니다. 통계 자료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범죄 통계입니다. 지난 3년간 대림동의 범죄 발생률은 서울시 평균보다 35% 높았습니다. 특히 상해 범죄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범죄 유형의 변화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구타나 절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조직화된 범죄,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경찰 통계가 나타났어요. 2024년 상반기에만 이 지역에서 검거된 불법 체류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상해 범죄나 마약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범죄의 패턴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검거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렵고 도주 우려가 커서 수사와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의 재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죠. 자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치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는 사회 통합의 실패, 이민자 관리 정책의 미비, 그리고 문화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다른 국가들의 이민자 밀집 지역 사례가 나왔어요. 프랑스의 박리우, 미국의 차이나타운, 영국의 브릭스턴 등 세계 각국의 이민자 밀집 지역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법 질서를 지키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통계 숫자 너머에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의 실체가 보이는 것 같았죠. 이런 문제는 대림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제주도의 한 번화가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거리를 걷는 남성들의 모습이었죠. 이 영상은 사건 발생 직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 중국인들입니다. 피해자인 42세 C씨를 포함해 총 6명이 화면에 보이네요. 이들은 중국인 취업 알선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사건의 개요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구직자가 일을 시작하면 보증금 60만 원을 내게 했고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일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C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어질 내용이 또 다른 비극일 것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결국 다른 불법 체류자들이 모의해 C씨를 살해했습니다. 3명이 살인 혐의로, 2명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죠. 제주도의 현재 불법 체류자 수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제주도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생기게 된 걸까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답은 바로 무사증 입국 제도에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제주도의 특별한 입국 제도가 설명되어 있었어요.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게 된 거죠. 지난해에만 67명의 불법 체류자가 각종 범죄로 검거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경찰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범죄의 조직화, 흉포화 경향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관광진흥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치안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자린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어떤 논쟁이 펼쳐질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모두 중국인들의 잘못된 행동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셨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자린 학생. 중국도 관광대국이에요.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한국인들도 중국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자린 학생의 지적은 중요한 논점을 제기했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관광기구 UNWTO가 발표한 2024 국제관광객 평판 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매우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가리키셨죠. 한국 관광객들은 규칙 준수도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질서 유지, 현지 법규 준수, 공중도덕 실천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죠. 교수님은 상세평가 항목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통계 자료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현지 문화 존중도 1위, 체류 규정 준수율에서는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불법 체류율인데요. 한국인 관광객의 불법 체류 전환율은 0.1% 미만으로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최저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지인들의 평가였어요. 각국의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하는 관광객 국적조사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현지 상인들과의 정당한 거래, 친절한 태도, 깔끔한 뒷정리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입니다. 최근 한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2024년 한국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했고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각종 흉악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죠. 현재 한국 사회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 증가로 인해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대림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교수님은 지역 주민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태국처럼 불법 체류자들을 전면 단속해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고 말하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어요. 대림동의 이런 상황이 전국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법무부 출입국 전문가들도 태국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입국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예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도 중국인들에 대해 태국인 케이스처럼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체계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국가나 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취하는 당연한 조치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닌 법질서와 안전의 문제였던 거죠. 자린도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열린 사회가 아닌 질서 있는 개방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문호는 개방하되 법질서는 준수하고 서로의 문화는 존중하는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충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이번 강의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이론과 사례들이 언젠가는 실제 정책이나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예지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되 보편적인 법질서와 규범은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감정적인 대립이나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질서 있는 개방이라는 개념이에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는 지키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오늘 배운 이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범죄학자가 되어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죠.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 불법 체류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보고 있으니 중국인들에 대한 무서움이 생겼고 태국 불법 체류자 추방을 한 것처럼 중국 불법 체류자들도 한국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도 강화되어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